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예,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저 목소리,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돌아왔고요. 지금 시즌2라는 명목하에, 네, 첫 번째 편을 보통 시즌2 프리미어라고 합니다. 시즌2 프리미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금 오프닝 음악도 들으셨지만, 과거에 비해서 조금 정돈된 분위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으나, 과연 그 끝이 그렇게 이어질지는 알 수 없고요. 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학하고 앉아있네 진행하는 파토 원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장난스럽게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캐릭터처럼 됐고, 지금은 아무도 정체를 궁금해하지 않는 K박사입니다. 네, 익명의 K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시즌2에 합류하게 된 이용입니다. 와! 그 이적식 동영상 많이들 못 보신 분들 많이 찾아보시고요. 네, 저 이적 동영상 저희가 찍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혹은 아우스타그램. 예, 아우스타그램. 예, 아우스타그램에는 중대 발표하고 앉아있네라는 제목의 네, 영상을 보시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아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최 팀장입니다. 이제는 이름을 밝히기엔 너무 늦어버려서 여전히 최 팀장으로 불리우고 있는. 네, 여러분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 두 분이 들리시겠지만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시즌2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그동안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 업데이트를 너무 안 한다. 너무 안 한다.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여러분 그러시지만 저는 진짜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고,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하루 이틀 틀리는 걸로 뭐 한 달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네. 대충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늦어지면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나요? 하루요? 그래서 내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까지. 새로 올라온 거 다 듣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저희에 대한 애정이라고 이렇게 반갑게, 반가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달게 받긴 했으나, 억울한 면도 좀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는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게 사실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는 저희가 매주 업데이트 체제로 가겠습니다. 와. 이거 오늘 너무 남용이었는데. 그러네요. 네. 매주 업데이트 체제로 가는데요. 일단은 원래 저희가 프로그램이 3개였잖아요. 과학하고 앉아있네하고 과학 같은 소리 하네하고 과학책이 있는 저녁. 네. 이렇게 3개였는데 그거를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과학하고 앉아있네와 뉴스쇼. 예, 저희 이름이 SPBC 뉴스룸입니다. JTBC 뉴스룸에서 대충 모방을 해가지고 SP는 사이언스 피플이고요. 예, 뭐 브로드캐스팅 센터겠죠. 예, BC는 브로드캐스팅 센터인데 뭐 저희 로고 만든 거 보시면은 저희가 나름 정성을 들였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과학하고 앉아있네가 2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이제 이용 기자가 적극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 이용 영입 비디오로 보신 분들은 이 과학의 집착으로 가득 찬 인물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용의 집중 탐구 코너가 또 뉴스룸에서 엉뚱하고 시시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집착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이용 기자의 진면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자신 있어요? 네. 제일 기대가 되는. 이게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네. 하라고 그렇게.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해야죠. 네. 그렇게 4개가 가고요. 그래서 매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원래는 매월 첫 주에 이제 뉴스룸을 내보낼 생각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들으시는 이 날짜가 지금 3월 3일일 겁니다. 제가 3월 3일 목요일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하려고 하는데요. 네. 매월 첫 주에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고 드린 바대로, 이세돌 대 알파고라는 너무나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대국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과학하고 앉아있는 메인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엔 이렇게 가고 다음 주에 이제 과학 같은 소리 안에가 목요일 날 또 업로드가 되고요. 세 번째 주에 이제 뉴스룸이 업로드가 되고 그다음 네 번째는 과학책이 있는 저녁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첫 주에 뉴스룸, 두 번째 주에 과학 같은 소리 안에, 세 번째 주에 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번째 주에 과학책이 있는 저녁이 되고 매주 목요일 에 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너무 복잡해서 몇 달 들어봐야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헷갈려요. 그냥 매주 목요일 날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대충 뭐가 올라올지 모른다고 들으시면. 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잊을 때쯤 되면 다음 편이 올라오고 네, 뭐 그럴 매번 겁니다. 깜짝 놀라고. 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있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5번째 주가 있는 달이 있습니다. 네. 그땐 저희가 쉽니다. 차고 없으시길. 이게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녹음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렇죠. 야,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 그렇게 안 했나요? 대충 했어요, 그냥. 대충 하다가 지금쯤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정기적으로 녹음을 안 하고 그 정도로 올리면 대단한 거 네, 아닌가요? 진짜 훌륭하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내 노고를 좀 이해해줘야 된다니까. 이런 건 생색을 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사실 먹고 사느라 이건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는. 네.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업데이트를 했지만 네. 예, 이제는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태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미리 예외 사항을 이렇게 밑밥으로 깔아놓으시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시는 분도 생길 거라고 예상하실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만하면 굉장한 발전이라고 저희는 감히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 과학 같은 소리 안에는 세상 물정의 물리학을 쓰신 과학계 요즘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님의 세상 물정 아는 소리 안에 벙커에서 녹음을 한 편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용 기자. 네. 예,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물론 영입 비디오도 나왔지만 예. 시작하는 뭐 그런 소감이라든가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네. 최근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력파 특별편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걸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K 박사님께서 네. 굉장히 유창한 서울말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지만 나도 잘 몰라요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사실 천문학 박사시고 그럼요. 또 무슨 중력파 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연구소 그런 데 계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건 참여를. 아니고요. 연구단에 잠깐 저기에 네, 밥 먹으러. 근데 이런 이런 먹으러 몇 번 다니. 근데 이런 분께서 나도 잘 모르고 진짜 잘 아시는 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떤 과학적 사실을 대하는 태도가 네. 저는 여기 들어오기 잘했다.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입단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백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과학과 비과학을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된 게 영광이고요. 열심히 아유. 해야죠. 네. 집착과 집요함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FA 대어다운 네. 확실한 소감. 모험적인 멘트였습니다. 아, 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좀 썰렁하긴 하지만 우리 나머지 사람들도 시즌2를 시작하는 소감이나 입장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예상하셨겠지만 시즌2를 임하는 새로운 각오 같은 거 없고요. 하던 대로 할 거고요. 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초심을 지킨다. 네.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꾸준히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던가요? 이렇게 얘기해도 박수를 쳐주는 관대한 분들과 함께 방송을 해서 되게 기쁘고요. 저는 일단은 좀, 꼬박꼬박 업데이트 날짜를 지켜야 되겠다. 그게 생각보다 하다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쉬는 동안에 언제 돌아오냐는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이제 그런 얘기 물어보시기 전에 꼭 저 팬인데요.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4-5분 정도 지금 발견을 한 상태여서 되게 고무가 돼 있고요. 네, 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네. 네. 네, 파토님도. 나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저 집요함. 네, 저희가 필요한 거죠, 바로. 아니면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뭐 시즌2라는 말 사실 저는 좀 낯설고 싫은 표현이에요. 2년 반이나 해놓고 갑자기 무슨. 예.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저희는 추구합니다. 저희 영상도 막 만들고, 저희 알파고하고 이세돌 영상도 보셨죠? 네. 와중에 영상도 만들기 시작을 했고, 매주 업데이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대단한 게스트들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모셔올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보다도, 물론 다들 과학하고 앉아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저희는 제가 끝을 모른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끝을 모른다. 저희는 천장을 모른다. 네. 네. 그렇게 이용 기자 영입 비디오에서 나왔듯이 저 리그 1위와 함께 네. 네, 팟캐스트계 재패를 한번 해보겠다. 그만해야겠죠 이제? 네. 얼른 넘어가죠.
네, 그럼 이제 저희 메인 코너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하는 말씀 좀 듣고 가겠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전 태양계에는 3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진 제국이 있었다. 그들의 역사는 장엄했고 문명은 위대했다. 그러나 1만 2천년 전 새 행성의 연합은 붕괴하고 비극은 시작된다. 생명이 넘쳐나던 화성은 살해되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또 하나의 행성이 있었고 그 잔해는 지금 소행성으로 흩어져 있다. 우리는 잊혀진 대제국의 초라한 후손들일 뿐이다. 당신의 존재를 뒤흔들어 놓을 태양계의 거대한 비밀이 다가간다. 초고대 제국과 이집트, 성당기사단, 프리메이슨으로 이어지는 인류의 숨겨진 역사. 태양계 연대기.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메인 코너 뉴턴의 발가락.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그리고 저희가 정말 여러 번 광고를 했던 이세돌 대 알파고, 알파고 대 이세돌 특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는 솔직히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는. 네. 바둑 두는 분 계세요 여기 중에? 우리 레귤러 중에. 제가 전혀 못 둡니다. 네. 저는 집이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불계승이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요. 그건 안다고 할 수 없는 수준. 최 팀장 알아요? 불계승이 뭐예요? 안 세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 정도는 알죠. 그거는 한글만 알아도 아는 거는. 야, 그 정도를 알면서 안다고 말하시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전문가를 앞에 두고. 하지만 저는 이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만화요. 네네. 예, 그 만화에 정말 엄청난 팬이었고 그걸 보면 이제 바둑을 제가 아는 것 같아요, 마치. 바둑 보고 있으면 뭐 대국하는 거 보고 있으면 내가 이해하는 것 같아. 여기 스튜디오 구석에 그 고스트 바둑왕 한 박스가 있어요. 예, 예. 아셨어요? 예. 아니, 저 몰랐어요. 저 아까 뭐 마이크 찾으려다가 엉뚱하게 마이크 찾다가 엉뚱하게 고스트 바둑왕 한 박스를 발견. 예, 저 뒤에 만화책 한 박스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의견이 그런 좁히시네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 예. 뭐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놔두고 간 거라고 예. 직원분들께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 됐죠, 이제. 네, 참고로 저희는 저 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아요. 어쨌든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예? 뒤에 저 고스트 바둑왕이 지금 있는 게? 여기서 우리가 바둑 얘기를 할 거라는 운명이다 이거지. 예. 그만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과학 팟캐스트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저희끼리는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대 손님 2분을 모셨는데요. 이 사안에 관한 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전문가 2분이십니다.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조성배 교수님이신데요.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이시고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인공지능 학자이시자 관련 논문을 자그마치 1000편이 넘게 쓰셨답니다. 어휴. 그중에 SCI급 논문만 230편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혹시 인공지능이 아니신가요? 네. 인공지능으로 쓰셨나요? 몇 년에 걸쳐서 1000편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말? 가능했죠. 근데 뭐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많이 도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쓰신 거예요? 뭐 한 25년,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 230편 SCI급만 생각을 해도 한 달에 논문 한 편씩 쓰면 20년을 계속 반복해서 한 달에 한 편씩 쓰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1000편이라면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논문이 나와야 돼요. 거의. 그게 이제 병렬 처리에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게 그 심슨 가족이거든요. 아, 네. 그 에피소드가 이런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년은 1000편 이런 식으로요? 시즌이 그렇죠. 지금 한 30씬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죠? 심슨 가족. 심슨 가족에 근접하는 실적을 올리고 계신. 조성배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둑계의 대표로 나오신 분이십니다. 일단 이분의 이력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너무 많지만 조훈현 구단 아시죠? 그리고 그렇죠. 이창호 구단 아시죠? 네. 그분들에 이어 우리나라 3번째 최연소 프로 입단하신 기사십니다. 일단 프로 기사라는 거 나왔죠? 네. 그리고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신 분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직접 본 건 처음인 것 네. 같아요. 난 그래요? 솔직히 바둑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아, 그럼 진짜요? 바둑이 아시안 게임에 있는 거예요? 네. 아, 있었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빠져서 이제 없습니다. 원래는 정식 종목인데 지금은 실내 종목으로 지금은 격화가 됐어요. 네. 워낙 종목들이 경쟁이 심해가지고. 네. 근데 바둑이 스포츠로 이렇게 인식된다는 것도 좀 묘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두뇌 스포츠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방금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그마치 프로 구단이십니다. 프로 구단 예, 조혜연 국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바둑 구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인 줄을 근데 고스트 바둑왕에나 있는 줄 알았어요. 산타클로스 이런 느낌. 응팔이나 있는 줄 알았지. 응팔. 뭐 네. 드래곤 이런 거 아닙니까? 드래곤, 신화 속의 동물, 저 전설의 동물 기린 뭐 이런 거요. 기린과 네. 공황 그리고 바둑 구단. 아 근데 이세돌 구단과 대전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프로 된 지 벌써 20년 차를 헤아립니다. 우리. 젊으신 나이도 불구하고 원체 일찍 되셔가지고 네. 11살 때 되신 건가요? 그렇죠. 만 네네. 11세 아, 진짜요? 10개월. 11살. 약간 천재 이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은현 이창호에서 세 번째로 네. 최연소 입단자라니까요? 아니, 그게 한 15쯤 될 줄 알았어요. 11살이. 네, 보아 데뷔보다 어린 거. 심지어는 입단했을 때, 이렇게 늦게 입단할 수도 있나, 막,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정도 앞당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9살에도 하실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조훈현 국수님, 저희는 국수님이라고 네네. 부르는데, 이제 조 국수님 그 어떤 기록을 좀 갱신할 수 있나, 당시엔 이런, 이제 언론의 부담이 좀 있었어요. 네네. 사실 그런 주목이 없었다면 훨씬 더 조금은 부담 없이 오히려. 도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한 명 뽑는데 2등을 3번을 했습니다. 나름 좌절이 있으셨겠어요, 어린 나이에. 굉장히 괴로웠고. 어린 나이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달라. 그 나이 또래. 11살이면은 무슨 입학시험 같은 거 한 번도 쳐보기 그러니까. 쳐보기 전에. 그러니까요. 우리 뭐 네. 저기 다방구 안 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그 나이에. 네, 그러니까 사실 알파고와의 이제 대전 상대 이제 이세돌 구단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세돌 구단은 이제 저보다 2살 많은 이제 오빠인데 네. 선배 기사이고요. 이때까지 한 10판 정도 공식 시합을 둬봤는데 네. 2판을 이겼어요. 오. 제가 오. 헐. 저도 놀랬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세돌 구단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가끔 살다 보면 방심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제 만에 하나 저한테 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두기 때문에 지고 나서 이제 그 충격이 엄청나죠. 어쨌든 문제의 이세돌 기사를 2번이나 이긴 장본인이 지금 나와 계세요. 그러게요. 네. 아니, 이 세대를 이길 수도 있구나. 기린하고 드래곤하고 싸우는 그런 얘기가 근데 예. 너무 먼 얘기다. 그러게요. 사실 바둑을 모르는 우리도 이런데 바둑을 조금 아시는 분들, 뭐 아마 몇 급 뭐 이런 분들은 네. 얼마나 대단하게 느낄까 이런 얘기들을 그런 상상을 하곤 해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저희 자리를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두 분이 우연히도 다 조 씨십니다. 부끄러워. 예, 뭐 어떻게 뭐라도 재밌는 얘기를 한번 뽑아내보자 이런 생각인데 혹시 뭐 공통점 같은 거. 예, 무슨 뭐 관련된 친척은 아닌가. 이걸 재밌을 거라고 뽑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친척이시라는 게 확률이 학렬은 친척이 그죠? 예. 공간이 같으세요. 공간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우리 아빠도 이제 성자 돌림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뻘입니다. 그 조성배 교수님이니까. 네, 네, 네. 저희 아들이 희자 돌림입니다. 저도 사실 희자 돌림인데요.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아들은 무조건 희자 돌림을 네. 이제 고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촌 오빠가 1희인데 네. 제가 만약 아들이었으면 2희가 될 뻔한 거예요. 명랑한 이름인데. 다행이에요. 딸로 태어나서. 2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이네요. 네, 살았습니다. 네. 예, 이제 중학교 동창 중에 저 1두가 있는데요. 동생이 정말 2두예요. 네, 저희 삼촌으로 또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친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네. 솔직히 먼 건 아니잖아요, 이게. 멀지 않죠. 그렇죠, 교수님. 네. 네. 다 같이 가족. 아니 뭔가 약간 무리수인 듯도 하고 재밌는 듯하기도 혹시 하고. 그럼 조은현 구단도 조은현 구단께서는 우리랑 이제 성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따지면 이제 조조의 성을. 한자가 다른 건가요? 한자가 다르죠.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나라 조씨라서 이제 조자룡의 조씨. 아, 그렇군요. 서로 적인데. 그러니까요. 조씨분들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조씨든 간에. 네, 바둑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바둑계는
전통적으로 조씨가 굉장히 조치훈 강해요. 구단이요. 조치훈 구단, 네. 조은영 구단, 그다음에 한국 바둑의 아버지라는 조남철 구단 계시고. 아, 조남철 구단이요. 네, 최근에 젊은 쪽에선 조한승 구단도 계시고. 예. 근데 신기한 게 이제 조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지금 제가 언급한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그 분들이 전부 다 뭐 구단 이상씩 가고 계시고 네. 바둑계를 주름 잡고 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조씨지만은 미안하죠. 성 한자는 또 다른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거의 이제 나라 조자를 조은영 구단만 이제 성이 다르시고요. 아, 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잘 네, 모르겠지만 네, 말이 나왔으니까 본인도 끊을 수 없는 거죠. 집요함의 예를 보여주시는 거죠. 조성배 교수님께서도 바둑 두시나요? 뭐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룰만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불계승 이런가요? 계승하시고 돌을 던진다 뭐 이런. GG잖아요, 그게. 쥐지죠. 네. 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쥐지 선언이라고 하죠. 와. 자, 이제 좀 과학 정리를 얘기 좀 좀 하겠고요. 할까요? 네. 정리 좀. 자, 이제 실제 우리 중요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보죠. 일단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 대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 인간과 컴퓨터의 바둑 대결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5번을 합니다. 3월 9일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인 10일 그리고 12일, 13일 또 하루 쉬고 15일 이렇게 5차례 펼쳐지고요. 네. 승리할 경우에 상금은 100만 달러입니다. 원래 이 인간도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죠. 보통 그렇죠. 네. 네, 5번기. 결승 정도 올라가면 이제 5번기. 최근에는 이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해서 한 3번기 이렇게 줄여서 하지만. 네. 이건 세계의 대결이니까 5번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격 없이 거의 붙어서 5일 동안 이런 식으로 하나요? 보통은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간격을 두고 하는 게 보통인데, 이제, 네, 이건 구글에서 제안을 했고, 이제 이세돌 구단 측에서 이제 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력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체력, 네, 지금 이미 체력 뭐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컴퓨터는 그게 네. 과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냉각기를 끄고 한다든지 그런 아, 공평하게 하려고. 공평하게. 저 그거 있잖아요. 네. 홈택스에 접속시켰다가 하게 한다든지. 공인인증서함 돌리고. 네, 엄청 버벅거리고. 액티브 액션 좀 깔아주고. 실제로 그렇게 게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2대 쓰고 뭐 1대 쓰고 하는 식의 제약을 주고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야, 농담으로 생각한 건데 진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그 알파고라는 게 예전에 딥블루처럼 어떤 컴퓨터가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죠. 네. 바다 장기 같은. 그럼 이제 컴퓨터가 어디에 둘지 알려주면 사람이 앉아 있다가 그렇죠. 그 자리에 같이 네. 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세돌 기사 입장에서는 사람하고 두는 느낌처럼 네. 둘 수 있는 거군요. 그렇지만 네. 그 사람을 이제 저희 용어로 이제 복귀맨이라고 하거든요. 복귀맨이 네. 이제 술을 받아서 실제로 맨이라고 합니까? 예, 보통 복귀맨. 실제로 복귀맨이에요. 복귀 거리라고는 잘 안 하거든요. 이상한 생각이. 그러니까 영어를 굳이 붙여서. 네, 그러니까요. 네네. 네, 복귀맨. 소위 그 복귀맨이 영국에서부터 오시는데 이미 그 화면에 이제 착수가 뜨면 이제 복귀맨이 이제 바둑 두는 느낌으로 다 이렇게 두신다고 네. 합니다. 그것도 컴퓨터한테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팔 이래가지고. 기계팔 이래가지고. 그 예전에 퀴즈 대회 나가는 컴퓨터는 자기가 직접 가서 마치 풀고 있는 것처럼 눈이 깜빡거리고 막 이랬잖아요. 실제로 처음 나왔던 그 바둑 프로그램은요, 그 기계팔을 작동시키는 방식으로도 했는데 사실 네. 뭐 기계팔 작동시키는 거는 그렇게 메인의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니 예. 왜 제가 농담으로 준비한 게 다 진짜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속이 좋으신데요. 근데 박사님 농담을 때로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항상 시니컬하기 때문에 모든 거에. 확실히 그 전문 분야 말씀하실 때하고 네. 이렇게 모르는 분야 말씀하실 때하고 많이 이렇게 퀄리티 차이가 나요. 되게 마음이 편해요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과 하듯이 하는데 그럼 건너편에 이걸 복귀맨도 네. 바둑을 잘 아는 분이 하시겠죠? 네, 아마추어 6단 수준이라고 합니다. 잘 아는 정도가 네, 아니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세돌 구단을 배려하는 거죠. 아, 그렇지는 않고요. 꼭 이세돌 구단을 배려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대국 세팅 자체를 그 컴퓨터가 뭐 기계팔을 놓는다 이런 느낌보다 아까 그 조성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뭐 인공지능의 기량을 이제 보여주는 거에 충실을 하려고 이렇게 사람을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룰이 지금 확정이 좀 된 게 뭐냐면 뭐 2시간씩 그렇죠. 둔다고. 예, 맞습니다. 그죠, 이제 네. 그거를 이제 바둑에선 제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제한 시간을 두지 않으면 바둑이 뭐 천년만년 두니까는요 서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제한 시간을 두는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은요. 제한 시간을 2시간을 두는데 그다음 초읽기. 그러니까 즉 사람이 이제 시합 경기를 할 때 초읽기 제도를 둡니다. 네. 왜냐면은
가끔 이제 TV 보시면 네. 하나, 네, 둘, 네. 셋 해서 9 팠는데 10 하면 시간패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9 소리 나면은 돌을 집어서 바둑판 위에 놔야 돼요. 어디라도. 아무데나. 그러니까 네. 그냥 어디라도 놔야지 대국이 속개가 되고 아니면 시간패로 끝나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바둑인들이 예측하기에는 구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초읽기 제도를 안 둘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구글은 아주 정면으로 1분 초읽기 3회. 그것은 사실은 컴퓨터한테는 조금 불리한 조건입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데요. 예. 왜 컴퓨터한테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한국견에 했을 때 참석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간 이유도 이제 제한 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갔었는데요. 응시룰 그러니까 이제 대만 룰로는요. 초읽기 제도를 두지 않고 30분을 더 주고 30분을 초과시 뭐 두 집에 그러니까 돌을 더 준다 이런 게 네. 있어요. 그거를 생각할 시간 2시간이 넘으면 30분을 더 주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용어로 전만법이라고 하는데 대만 룰을 그렇게 채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 예상에는 초읽기가 컴퓨터한테 불리하니까 알파고한테 불리하니까 초읽기를 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구글 측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꼭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람처럼 한다라고 하는 걸 좀 해보고 싶은 것 같고요. 당연히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시간이 부족하면 기법이 좋지 않으면 못 따라갈 테니까 그런 걸 극복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에 불리하다는 게 계산 시간이 부족할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 사람은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뭐 경험이라든가 직관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지금 직관적인 하는데 부분. 네. 컴퓨터는 어쨌든 계산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받아서 억지로 이기는 것보다는 진짜 사람과 경기를 했을 때 네. 유사한 상황을 두고 한번 겨뤄보겠다는 의미가 그렇죠. 네, 네.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약간 유리한 네.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대전을 벌이게 되는데 사실 컴퓨터가 체스는 꽤 오래전에 이겼습니다, 인간을. 그렇죠. 세계 챔피언을. 네. 이 세계 챔피언 이분 이름이 게리 카스파로프? 게리 카스파로프. 예. 네, 빨리 잘하네. 역시 FA 돼요. 러시아 분인가요, 이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네. 러시아 분이죠. 이미 오래전 20년 전인 네. 딱 20년 전입니다. 1996년에 네. 6번 대국을 했는데요. 4대 2로 처음에는 이겼습니다. 사람이. 네. 딥블루라는 컴퓨터를 이겼는데 1년 후에 절치부심하고 디퍼블루로 돌아왔어요. 아. 네, 돌아와서 재도전을 했는데 이때는 컴퓨터가 3.5 대 2.5로 이겼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예, 비겼다는 겁니다. 한판 비경. 아, 한판 네, 비겼다고? 네. 네. 체스는 무승부가 있으니까. 네. 아, 바둑과 네. 달리 바둑은 무승부가 없습니다. 아, 바둑은 무승부가 네. 없죠? 예. 바둑은 반집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이 아시네. 네. 아까 그 집 아신다고 하는 그 수준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알지 아시는 것 않나요?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네. 그 날일자도 알고요. 혹시 네, 눈목자도 네. 모든 걸 아시네요. 바둑 용어군요, 바둑 그게. 용어로 있습니다. 네. 네. 반집이 뭐예요? 아, 반집은요, 일단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한 집의 반이니까 0.5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흑집하고 백집이 이제 만약 비겼다, 막 50집 대 50집이 나왔으면은 무승부가 나오잖아요. 네. 그 무승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0.5집 개념을 뒀는데, 만약 호선으로 두면은 이제 흑이 먼저 두니까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흑이 백한테 이제 가상의 덤이라고 덤을 줍니다. 그게 네. 6.5집이라서 흑이 실제로는 반면에서 그러니까 바둑판에서 7집 이상의 집이 있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아하. 네, 7집이 더 있어야지 이제 흑 반집승. 만약에 네. 이제 6집 우세하다 이러면은 100 반집승이 됩니다. 네. 예, 뭐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바로 와닿진 않는데. 무승부는 없다. 무승부는 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체스는 무승부가 있기 때문에 0.5라는 게 이게 무승부다. 네. 이런 상식적인 거를 저는 생각을 못하는. 제가 좀 머리가 좀 컴퓨터스러운가 봐요. 좀 딱딱하게. 뭐 태양계 연대기를 쓰셨는데 어떻게 그런? 태양계 연대기를 어떻게 하세요? 제가 여름 휴가를 설악산으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태양계 연대기를 가지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저자분의 성함을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저는 동명이인이신 줄 알았는데요. 저
나중에 사인 받겠습니다. 아, 설마 같은 사람일 줄은 몰랐다. 정말 몰랐어요.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네, 흔하진 않은데 왜 그런 생각을 전혀 얼굴을 못했어요. 보고도 그 생각을 못했던 얘기죠. 네, 얼굴이야 뭐 어떻게 제가 이제 어느 분이 뭐 시켜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책을 2권을 샀어요. 네. 제가 한 권 읽고 그다음에 선물 주려고 또 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천문학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뭔가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내가 사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겠거니 네.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네. 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조희연국 쓰십니다. 야,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되는구나. 그렇게. 놀랐어요. 저. 근데 이건 짠 건 아닌데. 진짜 조금밖에. 너무 깜짝 놀랐죠. 네, 저도 정말 놀랬고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영광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듣긴 했어요, 사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체스는 이겼지만 바둑을 이기겠느냐 설마. 왜냐하면 체스랑 사실 이 체스 이기는 상황에도 좀 묘한 일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카스파로프가 이겼던 편이죠. 네. 리퍼블루하고 했을 때 첫 번째 판에서 처음에 카스파로프가 우세한 형태로 가다가 딥블루가 이제 44번째 수를 둡니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거에 따르면 이게 버그였대요. 버그를 이상하게 둔 거였어요. 말 그대로 실수였군요. 예, 말 그대로 실수, 얼토당토한 실수였는데 여기에 카스파로프가 너무 의미를 둔 거죠. 의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여기다 뒀는지. 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기긴 했는데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고수들을 모으고 뭐 그 당시 딥블루 이후에 최고의 체스 컴퓨터까지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그걸 진행을 이제 분석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만약에 44수의 이 망조든 이 네. 잘못된 수 대신에 이 카스파로프가 나은 수라고 생각했던 수를 둔 경우에는 네. 나중에 20수 뒤에 카스파로프가 외통으로 이긴다. 즉 딥블루가 지는 수였던 거죠. 카스파로프는 이게 딥블루한테 유리한 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본인이 이기긴 했지만 야, 이 컴퓨터가 20수 앞을 내다본다. 이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아닌 거죠. 의미를 찾다 보니까. 예, 예. 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그런 실수할 때 있잖아요. 상대는 아무 의미도 없이 한 말인데 도대체 저 오빠는 왜 저런 얘기를 앞에 썼을까? 이거 레드라이트인가요? 그 그린라이트야, 레드라이트야 막 이러면서 네. 그런 비슷한 이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착각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긴장을 하고 매 수에 너무 의미를 두다 보니까 오히려 지게 됐다.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하지만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뭐 불안정 이런 것도 사람적 요소다 보니까 이랬다고 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정말 뭐 나는 진 게 아니야. 사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기만이 그 인간 세계에서도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인간끼리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컴퓨터끼리는 이렇게 좀 정직한 세상이 될까요, 그러면? 컴퓨터도 치팅하는 방법을 배울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어떤 그 변칙이 유리해지는 상황을 계산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아무래도. 정도가 되면. 네. 바둑에 그 응수타진이라는 거 있죠. 맞아요. 많이 하시네. 네. 뭐 혹시 기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최익 박사님? 저 몰랐는데 여기서 그 국수님 빼고는 제가 바둑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응수타진. 네, 말씀하세요. 그런 게 이제 약간 심리적인 그런 게 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어떤 다음 전략을 구성하기 전에 이제 상대가 어떻게 둘 것인지 상대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좀 떠보기식이에요. 뭐 최근 표현은 뭐 썸 타는 거? 썸 타기 전에 뭐 살짝 떠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응수타진을 잘할수록 고수인데 네. 이제 응수타진 애매하게 던지는 수 같은 거.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그런 게 통할까요? 제 생각에는 응수타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괜히 한번 저글링 달리는. 벙커를 괜히 접은다고. 제가 또 그 스타크래프트는 또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런데 바둑을 이기기는 컴퓨터가 바둑을 이기기는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때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우리 모두 생각을 했었죠. 네. 왜 그러냐면요. 바둑하고 사실 체스는 비교가 안 됩니다. 복잡함에 있어서 일단 체스는 이 칸이 64개잖아요. 근데 바둑은 돌을 두는 착점이 361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9 곱하기 19.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자그만치 10에 170승이래요. 네, 맞습니다. 이 10 다음에 공이 170개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천문학적인 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주의 모든 원자를 다 합쳐봤자 이렇게 안 된다고. 그렇죠. 우주의 총 원자 수가 10에 90승. 90승 대 170승. 네,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학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제 10에 90승을 0으로 넣죠. 0 없다. 이 나누면 0이 몇 개가 남는 거죠? 한 30개가 남는 거구나. 170 빼기 90 하면은 80개가 80개지. 남아있죠. 이거는 과학도 아니야. 왜 용이가 이렇구나.
그 정도면은 그냥 그 10의 90성 은영으로 영어도 봐도 말씀하죠. 돼요. 네. 그러면 바둑 앞에는 우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힌두교적 숫자군요. 그러게요. 천문학적도 아니고 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겁, 무량대수. 네. 그래서 만약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려면 컴퓨터가 대국 한 번 두는데 수십억 년이 걸린대요. 네. 수십억 년. 모든 걸 다 계산하면 네. 네. 우주 생긴 다음에 지금 한 3판 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생기지 않는 한은 네. 그러니까요. 이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이제 양상이 조금 달라졌고요. 특히나 세계 챔피언은 아니더라도 작년 가을에 네네. 유럽 챔피언인 파누이 2단하고 네. 5차례 대국을 넣어서 전부 다 이겼어요. 5대 0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올 1월 28일에 네이처지 표지로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끌었는데 예. 그 국수시잖아요. 9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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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시인데 그렇죠. 그 네. 이거 판을 보셨나요? 예, 봤죠. 단 아. 5판 다. 네. 어떻습니까? 그 9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파누이 2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프로 입단을 20년 전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아예 눌러 앉아서 프랑스에서 바둑 보급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중국 분이신 거예요? 원래 중국 분이죠. 중국 네. 태생이신 네, 거고요. 중국 태생의 중국 프로인데 입단도 이제 중국에서 하고 예, 입단은 중국에서. 네, 근데 이제 프로 세계에서는 프로 시합을 많이 겨치진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바둑의 감은 아무래도 실전 감각은 좀 네, 그래도 지금 여기서 승부하는 경쟁을 치르는 기사들보다 승부 감은 떨어졌겠지만 네. 그래도 많은 프랑스의 유소년들을 키워내시고 그런 티칭 프로 같은 네, 거군요. 티칭 프로이시죠, 소위 이제 그래서. 프랑스의 기력을 현재까지 올려놓으신 장본인인데 네. 바둑을 안 두신 건 또 아니거든요. 가르치셨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그 판후이 2단한테 어쨌든 이 알파고가 이겼다는 거는 사람을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사건인 건 맞고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100전 100승 할 테니까. 네. 그죠? 그건 맞아요. 사실은 지구상의 심지어는 대부분 최 박사님한테 사람한테 제가 지금 바둑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저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알파고가 현재 기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길 수 없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죠, 뭐. 네. 뭐 인간이 이미 진 거야. 이 정도 비율이면 그냥 인간은 진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판후이 2단과의 대결에서 알파고는 본인의 기량을 전부 보여준 것도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대국에서 한계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상대가 이 정도 두니까 이길 수 있는 정도로만 뒀지. 네. 실제로는 이제 이 알파고의 진짜 기량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사로서 봤을 때 판후이 2단이 둔 게 네. 이건 좀 못 둔 것 같다라던가 뭐 그런 느낌이 있나요? 네, 솔직히 이제 판후이 2단이 좀 더 버텼어야 되는데 네. 판 내용을 보면 완패를 당한 기보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처음에 뒀을 때 예를 들어서 5판을 뒀는데 1국이 가장 만만치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판후이 2단이 일종의 이전에 이제 카스파로프 선수가 보여줬었던 대로 혼란을 많이 느끼고 부담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멸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많았었거든요. 네. 좀 기사로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느끼기엔 좀 안타깝고요. 왜냐면은 이제 판후이 사범님 입장에서는 한 판도 못 이길 거라고는 설마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뭐 알파고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치욕도 느끼고 네.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 누겼네, 기회. 네, 그렇죠. 컴퓨터의 기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 네. 옛날에 저 태권도 보급하러 나가신 사범님 아, 네. 가서 이제 거기서 유소년들 네네. 태권도 맞아요. 보급하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한국에 들어오시면 최고수는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한국 사범한테 배운 누군가가 네. 청년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도장깨기를 하러 와서 최고수 한번 도장깨기. 붙어보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마저도 살짝 들긴 하는데 맞나요? 이게 그렇죠. 지금 네. 아닌가?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일 더 것 충격적인, 같습니다. 네. 네.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 그래도 컴퓨터라는 느낌도 있고 그래도 이제 바둑은 컴퓨터한테는 지지 않는다는 어떤 게임적 자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70승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존 코너의 느낌. 그러니까 그런 점도 그렇지만 네. 이 체스하고 달리 국수로서 이 바둑만이 가진 뭐 어떤 특별함이 있다. 오묘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묘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둑을 두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바둑이 체스보다 뭐 우월하다, 뭐 바둑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체스는 체스대로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체스는 되게 못 두신대요.
그게 또 같은 게 아니군요. 저랑 언제 한번 18급여. 네, 근데 이제 바둑하고 체스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체스는 뭐 좀 장기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네. 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서 이제 좁혀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바둑은 두면 둘수록 뭔가 모호해지고 자꾸 넓어져요. 네.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 두다 보면은 좀 길을 잃는 것 같기도 하고 길을 스스로 이제 예를 들어서 터널을 가는데 터널이 갈수록 깊어지는 느낌이 이제 바둑이 가진 어떤 네. 특징이고요. 체스는 두면 둘수록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요. 체스는 이게 뭔가 일직선을 향해서 뭐 네. 아무리 무슨 희생을 하더라도 나중에 퀸만 잡으면 장기도 뭐 왕만 그렇죠. 잡으면 네. 이기는 것처럼 네. 그래서 장기랑 체스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둑은 뭐랄까 대마가 죽어도 이제 바둑지형 용어지만 네. 대마가 죽던 뭐 상대한테 집을 주던 간에 끝에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보다 집이 많아야 된다. 일종의 땅 따먹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땅 따먹기라는데 전략은 진짜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 바둑이 가진 어떤 모호함이 이 알 수 없음이 바둑의 매력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컴퓨터가 과연 이렇게 무목적성을 가진 바둑을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바둑은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기보 한 번도 한 번도 없다라는. 바둑의 역사가 한 4,000년 정도 돼요. K 박사님 힘 받으셨어요 지금. 지금 점점 발언이 많아지셔. 자신감이 막 생기고 있어요. 네, K 박사님이 이해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네. 근데 이런 바둑에 대한 의견을 그 인공지능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도 그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게 어떤 뭐 무한 공간상에서 뭔가를 하는 건 컴퓨터는 사실 잘 못하는 것인데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난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얼핏 듣기에는 좀 체스는 뭔가 좀 서양적이고 직선적이고 네네. 명료함을 좋아한다면 그렇습니다. 바둑은 뭔가 동양적이고 좀 이런 느낌을 받긴 하는데 네. 실제로 좀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뭔가 좀 동서양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게임인 것 같다라든가. 네, 그러니까 바둑의 이제 장점이, 그러니까 바둑이 이제 다른 말로는 좀 제왕학이다, 뭐 전쟁학이다 이런데 네. 사실 이제 중국에서 전래가 됐습니다. 옛날에 뭐 요순 시대 때 이제 만들어졌다고 알려지는 게 정설인데요. 네. 예전에 중국 보시면은 뭐 삼국지도 보셨겠지만 참 전쟁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제 바둑이 전쟁 모형을 좀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전투에서 이겨도 전쟁에서 지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둑이 그런 이제 전쟁 모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이제 난제를 딱 던져놓고 이제 뭐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로다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이제 동양적인 어떤 전쟁의 관점에서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져도 진 게 아닌 그런 네. 느낌으로다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거든요. 동양을 대표하는 게임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저는 저 고스트 바둑왕 보고 바둑을 정말 존경하게 됐는데 제가 어릴 때 본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봤어요. 우와. 정말 존경하게 됐는데요. 배우고 싶긴 한데 엄두가 안 나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저 그 네. 미생 만화책 보면 그 네. 챕터 시작할 때마다 그 그렇죠. 조은현 구단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네. 그 뭔가 그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저 연재할 땐 다음에 네, 네. 연재할 땐 항상 댓글에 누군가 붙어가지고 그걸 매번 설명했대요. 맞아요. 아. 설명해봤자 우리 모르니까. 그게 뭐 되게 전설적인 기보래요. 맞아요. 네, 바둑의 역사에 남는 기보인데요. 원래는 이제 좀 더 미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조은현 구단이 서비평 구단을 이기면서 이제 응시배를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한국 바둑은 굉장히 무시를 당했죠. 일본, 중국으로부터 막 해도 한국 빼고 중일전을 한다든지 이제 네. 한국 바둑은 2점 이상 하수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훈현 구단이 그 바둑을 이기면서 이제 한국 바둑이 이제 한국도 있구나, 한국도 바둑을 두는구나 하는 걸 인식시킨 기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뭐 말 나와서 말인데 이 이세돌 국수 네. 이분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인류 대표로 진짜 이 컴퓨터와 일전을 벌이시는 건데요. 어떤 국수인지 직접 이제 대전도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왜 우리 인류의 대표로 선정이 됐을까? 그 많은 이 바둑 두시는 분들 중에 그걸 한번. 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도 why 이세돌 이렇게 네. 질문하시기도 하고 왜 이세돌 구단일까? 뭐 기사들이 숱하게 많이 계시는데 또 뭐 조은현 구단 같이 전설적인 기사도 계시고요. 근데 일단 딥마인드에서 이제 개발자분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지난 10년간 이제 최고수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이제 한국 바둑의 역사 자체가 이제
뭐 조은현 구단, 뭐 그 전에 뭐 조남철 구단 같은 이제 대부도 계시지만 네. 조은현 구단이 이제 이창호 구단 내제자를 딱 한 명 뒀어요. 네. 이창호 구단을 키워서 이창호 구단께서 이제 지난 15년간 바둑계를 장악을 했거든요. 네. 그 역사를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이세돌 구단인데 네. 이세돌 구단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도 1인자라는 거예요. 세계 1인 장건가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서 최근에 중국의 또 커젤의 구단한테 계속 지니까 이제 이게 커제요? 네, 네. 뭐 이 친구가 굉장히 도발적인 친구인데 제 말은 커제 구단이. 네. 근데 이세돌 구단은 뭐 세계대회도 18번을 우승을 하고 국내 기존도 숱하게 우승하고 그런 성적도 받쳐주지만 무엇보다도 이세돌 어록이라고 검색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네. 나와요. 예, 있죠. 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화에 네.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만화 캐릭터 같이. 근데 하시는 얘기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은 굉장히 대표적인 기사로 한때 마샤오춘 구단이라는 분을 내세운 적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마요춘 구단 어떻게 생각해 하면 마요춘 구단이요? 잘 모르겠는데 관심도 없다는 듯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정도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세돌 구단의 자신감이 너무 대단하니까 이제 이세돌 어록이 따로 있을 정도이고 네. 또 이세돌 구단의 바둑 자체가 기존의 소위 말해서 이제 패러다임 완전히 좀 바꾸는 그런 바둑을 둬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저희들 용어로 설명을 하면 이창호 구단은 이제 기존 선배 기사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분석력을 굉장히 아까 반집 말씀하셨었죠. 0.5집 개념. 네. 그 반집을 완전히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반집승을 연속으로 뭐 다 대여섯 번을 했고 그러니까 계산력에 있어서 컴퓨터 이상이다. 소위 신산이라고 하잖아요. 게임 끝날 때까지 그 반집을 보고 가는. 그렇죠. 조은영 국수님이 그래서 반집을 진짜 많이 치고 상심이 깊으셨죠. 네. 근데 이제 이세돌 구단은 이제 반집의 어떤 또 개념을 넘어서 굉장히 좀 이제 계산적으로 앞섰다 이런 거보다는 완전히 이제 바둑 자체를 좀 재해석한 경우예요. 네. 바둑이 그래도 몇천 년간 데이터를 그 소위 정도예요? 말해서 기보를 축적하고 했는데 네. 이세돌 구단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따른 게 아니라 완전히 재해석해서 이제 본인만의 신기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몰고 오는 그런 폭풍우 같은 바둑을 둡니다. 그 저런 말씀에 따르면 마치 바둑은 이세돌 전과 후로 나뉜다 같은 식의 거의 느낌을 그럴 수도 받는데. 있어요. 네. 진짜요? 와, 그 정도군요. 그다음 기사들, 그다음 후배 기사들은요. 이제 이세돌 구단의 기풍까지 이렇게 익혀가야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처절하게 두는 경우가 잘 없고. 네. 컴퓨터 입장에서 볼 때 벤치기나 뭐 그런 게 좀 많다고 볼 수 그렇죠. 있나요? 마법사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알파고 네. 입장에서는 그 이세돌 구단의 어떤 깊이를 따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서는 제일 상대하기 힘든 상대. 네. 그 스타 팬들 계실지 스타 한 분이 안 계시지만 그 김태경 같은 그 상사명령 같은 사건이 있거든요. 아, 네. 네, 뭐 그런 느낌 같네요. 뭔가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 승부조작한 사람 마재윤. 아, 맞아요. 네. 마재윤 천하가 있었는데 프로토스 저그에서 네. 저그가 늘 이겼어요. 네. 근데 김태경이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뭐 푸켓몬이라고 푸켓 관광 갔다 왔다가 3대 0으로 이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완전 저그와 프로토스 저프전에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희들한테는 무슨 암호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네. 청취자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알아들으실 거라고. 아, 제가 저 스타크래프트 대전 역사들을 사실 저도 좀 봤었어요, 옛날에. 네. 근데 뭐 바둑 모르시는 분들이 바둑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듯이 우리도 모르다가 저걸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긴 네. 하더라고요. 그 누구의 등장 갑자기 뭐 희성같이 막 그죠. 나타나서 어린애가 나타나서 막 다 그렇죠. 휩쓸어버리고 막 네. 그런 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저 시절에 스타크래프트에 열광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알파고가 네. 보수적이다. 네. 보수적으로 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이세돌 네. 구단은 그 반대인 반대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알파고는 철저하게 이제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렇게 자신의 수를 두잖아요. 근데 이세돌 구단은 기존의 데이터를 뭐 무시하는 건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변화구를 던지기 때문에 이제 알파고의 어떤 그러니까 알파고가 축적해온 데이터베이스에는 아마 속하지 않은 기사 유형일 겁니다. 근데 아마 그래서 딥마인드가 이번에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택한 것도 이런 이세돌 구단의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네. 지금 알파고한테 장착을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괜히 기분상으로는 뭔가 사람이 보수적이어야 될 것 같고 기계가 막 좌충우돌 해야 될 것 같지만 네. 그게 아니고 그렇죠. 반대군요. 네. 네. 와, 그 룰도 인간에게 유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대전 상대도 컴퓨터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고
그러니까 인간이 졌을 때 가장 할 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게요. 네, 알파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소위 챌린징한 상태죠. 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세팅을 했습니다. 구글에서요.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요. 기계 입장에서는 다들 이번에는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손해볼 게 없어요.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죠. 이기면 정말 엄청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그림을 좀 보고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럼 조성배 교수님. 네네. 우리가 지금 자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컴퓨터가 바둑 챔피언을 이기는 것에 가장 어려운 부분, 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걸까? 뭐 경우의 수 이런 얘기로 나오긴 네. 했지만요. 네, 벌써 뭐 네. 답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컴퓨터가 잘하는 게 뭘까요? 뭐 많은 양의 자료를 저장한다라든가 네. 사람보다 빨리 계산하는 거. 아. 뭐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밑바닥에 있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결국 네. 컴퓨터로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까지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 경우의 수나 이런 걸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주 내에 있었는데 바둑은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천문학적인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힌두교적인 수처럼.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어차피 사람도 끝까지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뭐 이세돌 그렇죠. 구단 같은 분도 결국 어느 정도까지는 보시겠지만 그 이후로는 뭐 직관을 가지고 경험에서 입각한 직관을 가지고 하실 텐데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가 그런 직관을 갖지 않는다면 끝까지 못 가는 한에서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알파고하고 네. 애플이 이번에 그 정부에서 요구한 그거 거부한 거 있잖아요. 백도 그거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그 공통적으로 나온 어휘가 브루트 폴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뭐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어보는 거예요. 모든 비밀번호를 다 넣어볼 수 있도록 그 제한을 풀어달라는 거였고 아하. 미국에서 하는 것도 5번 누르면 안 되는 뭐 이런 제한을 네, 풀어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 거였고 아이폰에. 그런 거였고 또 이제 그 알파고 얘기 나오면서도 기존의 인공지능들이 했던 방식이 많은 게 브루트 폴스였다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어보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컴퓨터 장점이니까 막 네. 세리마 쑤셔 넣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인공지능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그 인공지능이 진짜 사람처럼 하는 거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인 경우에도 사실은 바둑을 어떻게 둘까를 그걸 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까를 보면 바둑의 수를 두는 프로세스를 따져보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게임은 내가 둘 수 있는 수를 다 따져보고 또 각각의 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둘 수 있는 수를 또 다 따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압수를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이길지 아니면 상대방이 이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차피 그게 안 됩니다. 체스도 사실은 안 되고 바둑은 뭐 당연히 안 되니까 전통적인 방법이 도중 갈 수 있을 때까지만 가보고 나머지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 휴리스틱이라는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맞추는 건데 예, 기존의 방법은 그걸 사람이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는 그걸 사람이 안 만들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깨우치도록 하는 그런 네.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람인데 한 수를 놨다. 그럼 저쪽에서 이제 기계가 한 수를 놓지 않겠습니까? 아, 반대로 얘기하겠네요. 예. 제가 기계인데 뭐 한 수를 놨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예측을 하고 놔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놓았을 때 얘가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이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다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실제로 바둑에서 놓는 수들만 따지면 그거보단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놓는 수는. 네. 예, 여기 1에다 놓고 보통 2에서 14에 놓지 뭐 73에다가 뭐 저 멀리다 놓고 뭐 이러진 않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막 계산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사실은 뭐 게임 쪽에 인공지능을 넣는 쪽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한 거고요. 그걸 게임 추리라고 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추리 형식으로 해서 내가 둘 수 있는 수, 상대방이 둘 수 있는 수를 따져나가도록 아, 나무처럼 이렇게 아, 분위기가 네네. 생기는 거군요. 네. 무한히 다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몬테칼로 추리 서치라고요. 그게 요번에 딥러닝 나오기 직전까지 그 바둑 두는 프로그램이 주로 쓰던 방법인데요. 네. 랜덤하게 하는 겁니다. 랜덤하게. 랜덤이요? 어차피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둘 수 있는 수 중에 랜덤하게 일부를 가지고 이제 끌고 가면서 해도 이론적으로는 뭐 큰 문제 없이 전체를 다 따지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몬테카를로 방식이거든요. 예. 표본 조사 이런 거. 그런 거. 네. 통계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네네.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두는 수는 한 수인데 그 여러 가지 가짓수 중에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돌리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수를 통해서 돌리든 겉에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거군요. 아, 근데 결과적으로 한 수가 아니고 여러 수. 여러 수. 랜덤하게 여러 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네. 어.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하던 방식이라는 건데 네. 지금 이 구글 딥마인드와 알파고는 도대체 뭐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이 정도로 지금 챌린징한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럼 뭐가 좀 달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휴리스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사람이 어차피 줄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기본 아이디고 그걸 최근에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되는 네. 거고요. 자료가 충분히 있으면 그 자료로부터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자동으로 발견하는 뭐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번에 알파고가 특별히 사용한 방법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다른 건가요? 머신러닝의 일종이 딥러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고도화된.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간결하게 추려지지 않으면 그게 자동으로 좀 학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알파고가 사용하는 딥러닝은 할 수 있는 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도 어느 정도 감당해낼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도 잘 학습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사람이나 연구자의 측면에서는 그냥 말하자면 데이터를 그냥 덤프로 다 쏟아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거를 배운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건 또 딥러닝하고 조금 다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지점까지 가서 그 다음에 휴리스틱을 학습하는 건 딥러닝이라는 걸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임을 한 번만 해서는 안 될 테니까 여러 번 뭐 이전에 있던 기보도 그렇고 또 지금은 알파고가 혼자 스스로도 지금 게임을 계속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나대 나로 하고 네, 있는 네. 거예요. 나 혼자 이수도 더 보고 저수도 더 보고 하는 걸 네.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관장하는 머신러닝 기계학습 방법은 강화학습이라고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그 두 개를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뭔가 대단히 복잡해 보입니다. 되게 그 머신러닝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구글 포토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고양이 집에 고양이 사진 네. 쭉 나오는. 근데 그런 게 여기에 적용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계학습으로 할 때는 네. 고양이 들어있는 영상이랑 그렇지 않은 영상을 최대한 데이터로 많이 준비를 시키고요. 그 고양이가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를 구별할 수 있는 걸 딥러닝이 자동으로 찾아내도록 하는 건데 이번 같으면 그 고양이 사진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고양이 아닌 사진을 엄청나게 보여준 다음에 이제 스스로 배우게 하는 뭐 그런 거죠. 아하. 예를 들어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걸 정확하게 이럴 때는 고양이고 아니고를 명시적으로 코딩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보면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내도록 하는 거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제 여담이지만은 제 몇 년 전에 처음에 신문을 보다가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머신러닝 어쩌고 했는데 굉장히 뭔가 충격적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는데 저는 그걸 잘못 읽어가지고 러닝 머신으로 본 거예요. 이 러닝 머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과학계 충격을 주나. 아직까지도 머신러닝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참 창피한데요. 딥러닝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메가스터디 다음에 나오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에 어떤 적용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뭐 성공적인 인공지능이 단순히 어떤 방법만 가지고 된 건 아니고요. 데이터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발전했고 그다음에 컴퓨팅 환경도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그게 삼박자가 좀 잘 맞아떨어지는 네.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알파고가 하고 있는 공부를 한번 봤더니 3천만 수가 넘는 기보를 학습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보가 3천만 개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바둑계 이 저력이란 게 도대체 뭔지. 예. 네네. 일단 바둑에서도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사람끼리 둔 기보입니다. 바둑은 네. 전부 다 기록이 가능한 기록 경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나 야구를 하면은 우리가 생중계로 보지만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종이로 뭐 한 번에 보여줄 순 없잖아요. 네. 근데 바둑은 기보를 통해서 요즘 됩니다. 요즘 돼요? 아. 근데 이제 기보를 만약에 보면은 그냥 딱 보더라도 이제 조금 더 기력이 높은 사람이 보면은 그냥 한눈에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하고 바로 읽을 수 있거든요. 동시에 300수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진짜 와, 동시에 300수까지 네, 읽는다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축구랑 야구는 그래도 시간을 다 이렇게 따라가서 보는 거죠. 기록이 되지만 그게 네. 바둑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그 같아요. 기보를 보면은 돈 순서까지도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완결된 판을 보면 그게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보를 딱 보면은 이제 1부터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면 그리고 심지어 그걸 외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빅데이터인데 이제 그 기보를 이제 장착을 시키고 네.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재해석하는 게 이제 알파고가 하는 일일 텐데요. 악보 보는 게 저거랑 좀 비슷한데요. 정말 비슷해요. 악보를 잘 보는 사람들은 악보 한 번 이렇게 딱 보면 바로 어떤 음악인지 알거든요. 이건 어떤 장르고 어떤 식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네. 저는 그렇지 못한데 그게 막 머릿속에서 플레이가 되는 건가요? 그 한꺼번에 뮤지컬처럼. 플레이가 돼요. 그냥 네. 그 악곡의 그냥 그 맞아요.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림이 다 보인다고 보면 돼요. 잘 보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하나는 기보고요. 하나는 사활이라고 해서 수학에서도 연습 문제가 있듯이 바둑도 사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신문지에 나오는 거. 맞아요. 네. 어떻게 하면 사는지 뭐. 네, 사는지 잡는지 이제 바둑도 이제 소위 말해서 두 집이 없으면 죽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숨을 네. 못 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활에 관해서 알파고는 완전히 타이추종을 불허합니다. 왜냐면 모든 정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데이터를 다 이제 완전히 실수 없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3천만 수에 관한 이제 네. 학습이라는 거는 상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6만 판을 가지고 있고요. 16만 판. 네, 거기에서 이제 3천만 개의 상황에 대한 이제 학습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3천만 판은 아니고요. 네. 실제로는 16만 판이고, 그거나 뭐. 그러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일단. 그러게요. 네네. 그럼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예전에 딥블루나 이런 컴퓨터들은 모든 분기를 하나하나 다 계산했던데 반해서 이 알파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판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이 수가 죽는 건지 사는 건지를 알아낸다고 보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좀 네. 16만 판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꼭 그렇지 우리가 않은 얘기만 하게 되는. 바둑을 잘 두는 방법이 16만 판을 잘 저장해서 둘 수 있으면 잘 둘 수 있다 그러면 애시당초 컴퓨터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일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고요. 네. 아무리 많은 기존의 기보라든가 16만 판이 있어도 그걸 고지고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학습해서 마치 사람이 직관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처럼 기계로 만들어놓은 인공지능도 그런 직관을 우린 사실 그 해석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네.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알파고를 만드는 엔지니어들도 알파고의 능력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는 없겠네요. 모르죠. 그래서 이번의 대결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수적이다라든가 기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엄밀하게는 그건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 감정이입을 그렇죠. 한다든가 의인화해서 느끼는 거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알파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파고 그렇죠.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본인은 모를 생각도 모르고 상당히 기계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물론 그 도중에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습득한 그런 펑션이 사실은 있는데 그 펑션에 입각해서 돌고 있는 거고요. 그 입각해서 돌았던 펑션이 사람이 대국하다 보니 이거 보수적으로 가네, 공격적으로 가네라고 느끼는 거죠. 네. 그 앨런 튜링이 얘기했던 그 중국어 흉내내는 기계 상자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조국수님이 네.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알파고랑 바둑을 둔다고 치면 네. 그게 기계라고 생각하실까요? 아예 모르고 두면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선 그러면 튜링 테스트를 완전히 가뿐히 네.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알파고는 아니지만 인공지능하고도 많이 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두 봤죠. 네. 다 이기시나요? 이제 이기는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둘 때는요. 이제 인공지능 자체는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를 사용을 하는데요. 알파고랑 한 번도 안 둬봤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특징이 본인이 좋을 때는 아주 완벽해. 그러니까 좋다는 거는 이제 형세가 좋을 때요. 상황이 네네. 좋을 때는 완벽하게 이제 그거를 유지하는 방법을 압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특징이 조금이라도 본인이 안 좋아지면 한 집이라도 나쁘다 이러면 자폭 경향이 좀 있어요. 진짜요? 네.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 마빈 민스키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으면 그게 그렇죠. 예를 들어 사람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동일한 있었던 것 맥락입니다.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바둑이 조금 형세가 나쁘더라도 좀 견디는 법을 배워요. 견딘다는 거는 뭔가 나쁘더라도 나쁜 상황에서 좀 때를 기다리는 느낌?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그 점에서 좀 성급해요. 물론 알파고가 이번에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인공지능은 바로 무너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알파고가 지금 인간에게 이기기 위해서 가상 이세돌을 상대로 24시간 내내 하루 평균 24판의 바둑을 두고 있대요. 네네. 이 가상 이세돌이란 거는 이세돌의 기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이때까지 축적해온 시합 기보가 참 많기 때문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면 이렇게 둘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훈련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해지는 거는 지금은 컴퓨터가 어쨌든 간에 사람이 두어온 바둑의 기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바둑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나중에 기계가 이세돌을 언젠가는 이기게 될 것이고 아마도요. 이런 식으로 가서
더 이상 사람에게서 어떤 인풋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사람이 줄 수 있는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완전히 창조적인 바둑을 두는 그런 존재가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나 혹은 그것을 인공지능들이 목표로 할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면요. 그 컴퓨터의 이름이 스카이넷 아닙니까? 스카이넷 생각보다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너무 고전해 사람을 상대로. 네, 그리고 97년도에 이미 자의식을 획득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죠. 터미네이터에 따르면. 네. 교수님, 이게 그러면 인공지능 측면에서 이런 도전들이 가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의미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 이겼다고 사실 인공지능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뭐 이각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라든가 뭐 기대도 물론 있긴 한데요. 근데 어찌 됐든 이게 일반적인 지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게임 분야에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둑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게임이 하여튼 인공지능 연구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이거 어쨌든 작은 분야긴 하지만 이걸 인간을 능가하는 어떤 솔루션을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단순히 이걸 그냥 쇼업해서 나 이거 잘합니다라고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걸 어떤 식으로든 이용할 텐데 여기서 나온 솔루션은 꼭 바둑만 잘 두는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일반적인 제너럴한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뭐 그런 전형이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로도 여기서 나온 어떤 기술들을 단순히 게임이 아니고 물론 이제 구글은 일부에서는 게임을 코칭하는 걸 프로 구단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불치병을 치료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 네. 거라든가 네. 어떻게요? 똑같은 문제 아닐까요? 병이라는 증상이 있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아주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뭐 그런 문제로 보일 수 있을 마치 것 같습니다. 길찾기 하듯이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사실은 구글이라고는 하지만 원래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조그만 영국 회사였는데 영국 벤처죠. 잘 나가는 벤처의 특징이죠. 네. 마지막에 구글에 인수되는. 우리의 꿈도 그거였어요. 구글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요? 대박 스타트업이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구글에서 이렇게 조그만 회사 그 게임 만드는 걸 뭐 관심이 있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구글이라는 회사가 데이터에 관심 있는 회사고 전 세계 또 전 우주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잘 오가나이즈해서 거기서 뭔가 가치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어떤 솔루션이 단순히 하여튼 게임이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섀돌이 딱 이제 딥마인드가 학습하기에 가장 좋은 상대일 수 있겠네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학습을 위해서도 하고 어쨌든 예, 인간 아까 좀 전에 조국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년간 인간 사람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넘어보려고 하는. 근데 네. 이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여러 번 있는 시도입니다. 사람 레벨의 어떤 지능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접근법,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법이잖아요. 새로운 접근법이잖아요. 이런 바둑이나 어떤 보드 게임을 인간을 상대로 이기려는 이런 형식의 접근법이 가진 어떤 가능성이랄까요? 더 큰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어요. 뭐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요. 사실은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능을 구현하려고 하다가 보니 사실 지능 자체가 아니고 그 주변에서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능의 본질을 가지도 못하고 겉에서 센서라든가 뭐 이런 거 처리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로봇도 사실 로봇의 지능까지 못 간 이유가 로봇의 매니플레이션하는 여러 가지 제어 이슈들이 너무나 컸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그러면 그런 지능의 본질 이외의 것들은 좀 피하고 핵심이 되는 것만 가지고 해보자라고 해서 체스도 했고 바둑도 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솔루션은 여기서 또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네.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 비디오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 발로 걷고 두 발로 걷고 로봇들 옆에서 발로 뻥 차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넘어지려고 막. 여러분 중에 설마 개를 차본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상상컨대 개 같은 동물을 차면 이제 안 넘어지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지능이 없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로봇 학대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문제가 됐어요. 로봇 학대. 사실 우리 한재건 박사님 같이 또 저희 방송에도 나오시고 하셔서 뭐 로봇은 아직은 적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감정이 없는 건데 거기에다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뭔가를 차고 싶으면 그걸 차는 게 나은 거죠. 사람을 차는 것보다는 동물을 차는 것보다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이미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런 감정적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계가 이런 식으로 지능을 쌓아 나가면서 근데 사실 바둑을 이기고 혹은 뭐 심지어는 시를 짓거나 뭐 시를 짓는 기계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작곡하는 기계는 꽤나 오래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에이다 러브레이스 그 뭐예요? 사람이 그 프로그램 인류 최초의 프로그래머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게 작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작곡하는 게 웬만한 곡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계로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자의식을 갖춰갈지 안 갖춰갈지는 모르지만 네. 정말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게 되면 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참 저는 자꾸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둑이라는 것이 이게 게임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아까 우리가 음악이나 시 얘기를 했지만요. 비슷한 느낌으로 인간 정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적어도 그렇게 간주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조혜영 국수님께서는 이 바둑의 측면에서 이런 인공지능의 도전이 인간 지성의 총체적인 완성이라고 할 바둑에 대한 인공지능의 도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둑이 이제 뭐 예전부터 금기서화라고 해서요. 기가 바둑이잖아요. 바둑 기자인데. 네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는 뭐 양반들만 뒀다고 하고 그 정도로 이제 바둑이 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담아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단 인공지능의 도전 자체는 와, 뭐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일단 이제 우리 바둑의 빅데이터를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바둑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바둑의 영역을 확장한 것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알파고가 두는 바둑이 기존 어떤 기사가 두는 바둑과 다를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 기보도 보존이 되겠네요. 당연히 보존이 되죠. 나중에 앞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인류가 앞으로 4,000년 더 살면은 4,000년 동안 또 이렇게 이 기보가 또 이렇게 전수가 되겠죠. 알파고 개 알파고류 최초의 사람 중에도 쟤는 로봇처럼 둔다 뭐 이런. 네. 우리 좋은 점도 있는 게 이제 고스트 바둑왕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보셨지만은 그러니까 고스트 바둑왕에서 보면은 사람의 신의 한 수를 찾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계속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시키면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경지 그런 거를 이제 바둑판 내 안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 신의 한 수라는 게 정말 찾아가고 있는 건가요? 바둑?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만 이렇게 바둑 학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보다 더 위의 경지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이제 쉽잖아요. 사람이 보는 한계를 이미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알파고가 만약에 이제 사람을 이기는 수준이 되면 오히려 신의 한 수는 기계가 이룰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전에 뭐 소위 이세돌 구단이나 어떠한 기사들도 이루지 못한 어떤 경지를 알파고는 이제 빅데이터를 축적을 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 국수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의 어떤 지식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지는 거를 만약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저는 옛날에 이런 가설도 세워봤는데 알파고를 강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바둑한테 이로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었고요. 근데 체스가 그 컴퓨터한테 치고 나서부터 체스 인기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건 맞지. 현실적인 큰 대회들의 돈이 자꾸 작아지고. 바둑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 일단 이제 저는 바둑이 본업이고 바둑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알파고에 대항하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다시 구성을 하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다른 관점에서는 지적인 도전이기도 한 게요. 이제 알파고가 두는 기보는 이전 어느 기사도 구현할 수 없는 기보임에는 분명하고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신의 한 수를 알파고가 만약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느냐 아니면 빅데이터 자체를 다 없애버리느냐. 알파고가 그러면은 더 이상 늘지 못할 테니까. 방금 눈빛이 참 재밌으셨어요. 얘 혼자도 지금 대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없어도 사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가학습도 한다고 하죠. 또한 이제 알파고는 기존의 인공지능과 495판을 둬서 494승 1패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지긴 졌네요. 한번 졌는데 인간적이야, 그것도. 어쩌다 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99.8%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이 사용하던 어떤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를 더 이렇게 아까 교수님도 설명하셨다시피 네. 딥러닝을 이렇게 붙여서 더 강해진 케이스인데 최근에 이제 핫한 정보를 제가 좀 입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 사이트에서 바둑을 많이 둬요. 네. 왜냐하면 네. 중국 프로들도 많이 두기 때문에 이제 연습 바둑을 두거든요. 근데 이 알파고가 지금 영국 아이디로 들어와서 두고 있습니다. 아, 인터넷에서요? 네, 물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알파고 아니다, 막 개발자다, 뭐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과연 그런가 싶어요. 왜냐면은 영국에는 그만한 기량을 가진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로그인만 해주나 보지.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저 고스트 바둑왕에서도 나오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네, 맞아요. 그럼 이런 도전은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학자로서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어쨌든 인간을 능가하는 걸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자체를 이제 구현이 되고 나서 내부를 보면 사람이 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어떤 행위가 사람보다 더 능가하는 어떤 지능의 어떤 한 측면에서 그게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게임만 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도 쉽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뭐 직업이 뭐가 없어지고 막 이게 뭐 10년 내에 그럴 것이다부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까지 이제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일의 뭐 상당수 정도를 대체하는 정도의 지능이라는 게 정말로 뭐 수십 년 내에 가능한 어떤 성취일까요? 예, 그건 뭐 이미 벌써 일자리 대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난 1월에 스위스에서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열렸는데 거기서 예, 인공지능 때문에 미래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라고도 하고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창의적으로 스스로 하고 이런 건 못 하는데 적어도 뭐 매뉴얼에 입각한 어떤 직업 뭐라고 제가 딱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또는 이렇게 전문 서비스라고 알려진 뭐 이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의료 또는 교육 뭐 법률 상담, 그다음에 심지어 기자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직업도 상당수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 같고요. 사실 요즘 한국 언론 베껴 쓰는 언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크립트로 곧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을 위한. 근데 이런 일자리 문제가 꼭 인공지능 때문에 처음 된 문제 같지는 않고요. 제가 기억하는 게 1983년이었나 4년이었나 타임지에서 맨 오브 더 이어 뽑잖아요. 네. 근데 그 해에는 맨 오브 더 이어가 아니라 머신 오브 더 이어가 뽑혔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뽑혔거든요. 네. 그리고 특집 기사를 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얘기해요. 컴퓨터가 이런 걸 인간을 훨씬 능가하고 뭐 직업이 어떻게 없어질 거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산업혁명 나온 다음부터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항상 직업 일자리 지금 있는 거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들을 했는데요. 근데 인공지능이 조금 더 무서운 거는 이게 대체하는 직업이 육체 노동이 관계되는 게 아니고 정신 노동하고 관계되는 점에서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존하는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 거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현존하는 직업 중에 많은 건 분명히 아마 대체될 것 같고요. 또 아마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뭐 교육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SF적인 상상을 한 두 가지 정도 해보자면 하나는 아까 이제 알파고가 스스로 바둑을 두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과. 그렇죠. 막 이런 거예요. 막 세계 전쟁이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인류가 다 멸망해 버렸어요. 근데 알파고 시스템은 살아남았네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도 없이 아무도 인간 바둑을 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알파고 하나가 혼자서 영원히 스스로와 바둑을 두고 있는 으시시한 장면을. 그 딥소트 아닙니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네, 그렇죠. 예. 혹은 월리. 그런 그림. 근데 얘는 알파고는 자의식은 없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죠. 이렇게 계속 혼자 두다가 언젠간 생길 수 있지. 내가 왜 바둑만 둬야 되지? 그런 으시시한 그림을 하나 떠올렸고요. 두 번째 건 좀 잊어버렸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이 일자리 문제도 문제지만
예, 근데 일부 하여튼 사회 지도층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하여튼 더 심각한 문제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일반인들이 느끼실 때는 뭐 터미네이터나 이런 거랑 연구해서 뭔가 자의식을 갖는 기계가 나타나서 뭐 인류하고 대적을 하는 뭐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런 그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그림보다는 인공지능이 어쨌든 자동화하는 굉장히 극도로 복잡한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할 텐데 그래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많이 대체하고 또 사람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의존하다 보면 뭐 오작동이 일어났다라든가 또는 뭐 오용이라든가 남용이 됐을 때 네. 문제가 되고 그게 특히 요즘에 전쟁 무기 자동화하려는 그래서 네, 네.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로우스라고 그 자동 무기 체계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는 예를 들면 기계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요즘에 만드는 기계들인데 그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큰 그렇죠. 전쟁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이거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테드 동영상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구글 스트리트뷰에 나오는 그 자동차들을 다 기계에 넣고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종이 이렇게 동네별로 이렇게 차량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가지고 선거 결과 예측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것도 말 되네요. 네. 네. 교수님은 지금 강한 인공지능 소위 말하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망을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능을 모방하려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시각적으로 인식을 한다든가 언어적으로 뭘 이해한다라든가 또 의사결정을 대신한다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사람의 버금가는 또는 일부는 능가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네.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아까 자의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의식 부분이 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강한 인공지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고한다든가 의식을 갖는다라든가 뭐 창의성을 갖는다라든가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뭐 연구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계속 연구는 하는데 아직 실마리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근시일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오히려 우려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공지능이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하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죠. 네. 인공지능에서 의식이란 건 뭐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사실 의식은 철학 개념이죠. 철학 개념인데 자의식이란 건 나라고 인식하는 능력이고 나를 이제 외부에서 나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인데 사실은 이 자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걸 검증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철학적인 거고 네. 그러니까 과학에서 의식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지 못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의식이 정의가 되면 컴퓨터는 금방 따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내가 컴퓨터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로서 나를 관찰하고 나를 느낀다. 이걸 정말 해내는지 안 해내는지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에선 우리가 서로 간에 지금 그러니까는 이용 씨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냥 반응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제가 스스로 느끼듯이 저는 제가 뭔가 느끼는 건 아니까요. 네. 그렇게 느끼면서 반응을 하는 것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심지어 다른 인간도 없어요. 예. 철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포인트고 이게 인공지능하고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뭐 저 과학 철학자인 데니엘 드닛 이런 분들이나 뭐 더글라스 호프스태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소재로 해가지고 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자의식을 가진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기계가 어떻게 행동한들 정말 제가 나처럼 생각한다고 확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어서 왜 얼마 전에 애슐리 매드슨인가 그 미국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덜트 매칭 뭐 프렌드 파인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유 서비스가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저기 불륜 사이트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해본 어때요? 뭐 라이프 슛 뭐 그런 인생은 거 짧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였는데 거기가 이제 그 인공지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한 케이스인데 전체 회원 중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 5대 5처럼 보였던 남녀 성비가 실제로는 0.8대 99.2 정도로 남자가 많은데 그 모자란 숫자를 다 이제 그 보스로 말하자면 인공지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다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여자라고 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러면은 튜링 테스트를 완전 통과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여자들이랑 얘기를 하려면 뭐 돈을 지불해야 되거나 뭐 어떤 크레딧을 냈던 것 같아요. 뭐 가입하는 비용도 있고 근데 사실은 뭐 이제 그런 것을 찾는 남자들의 뇌를 속이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 별로 이렇게 도전적인 사실 시리만 해도 한 5초 정도는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그러다 금방 실망하죠. 얘가 알아듣나 이런 생각을.
네, 어쨌든 뭐 얘기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이 대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누가 이기던 누가 지던 어떤 식으로 이기고 지던 다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바둑 쪽에서도 인공지능 쪽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표가 될 거라는 생각이라 흥분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과감하게 네. 이 대국의 결과를 한번 두 분께 예측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어요. 파토토. 파토토. 좋은데요? 어쨌든 뭘 끄나요? 사투님이 뭔가 상금을 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내기는 좀 이따 걸고 일단 이 두 분 전문가님께 굉장히 불편한 요청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과연 누가 이길까? 네. 그리고 어떤 결과로 대충이나마 이거 오전 3선승제니까 틀리면 바로 들키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고 이렇게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가지고 두는 것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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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국수님 근데 이제 얘기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알파고가 지금 접속해서 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알파고한테 불리한 상황에서 두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1분 3회가 아니라 뭐 30초에 한 수씩 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대국을 초읽기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서 도본 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쉬운 장면에서 시간패도 많이 당했고 네. 그 바둑만 가지고는 이제 알파고의 본 실력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그럼 이제 조혜연 국수님께 제가 한번 먼저 해야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원하는 결과. 조혜연 국수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실제로 벌어질 일은 어느 정도일까? 몇 승 몇 패까지 한번. 예, 몇 승 몇 패까지. 뭐 원하신다면은 첫 번째는 누가 이기고 두 번째는 누가 이기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오전 3선승제죠. 예, 오전 3선승제입니다. 예, 일단은 3선승이라기보다는 5번 다 하긴 하죠. 5판 다 줍니다. 네, 네, 결과에 상관없이 네, 뭐 예를 네. 들어서 한쪽이 3대 0으로 이긴다고 해도 4-5을 진행을 한국 하고요. 시리즈와는 달리 끝까지 네.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 1번이죠. 1번에 네.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제 원하는 그림은 이세돌 구단의 5대0 승리입니다. 5대0 승리.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구글 딥마인드는 물러서지 않고 지금 소문에 따르면 5대0으로 질 경우에는 10월에 재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약간 디퍼블루처럼 좀 그렇죠. 절치부심해서. 디퍼블루, 알파, 뭐. 베타공간.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5대0으로 이겨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래. 이제 5대, 근거는요? 근거는. 이건 바라는 거니까요. 바라는 결과. 일단,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파고가 뭐 이세돌 구단이 기자회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판후이 이단한테 이긴 바둑만 놓고 보면 네. 사실 수익기의 깊이를 별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미 드러난 기보로도 봤을 때 그냥 이제 상대가 여기도 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했지 여기에 막 그다지 뭐 깊은 수익기가 내재돼 있다 이런 정도로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기보로 드러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맞짱 뜰 정도의 기력은 전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번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은 4대 1이 아닌. 한 번은 질 것이다, 이세돌 구단이. 네, 일단은 그 대국 일정 자체가 굉장히 빡빡해요. 네네. 이세돌 구단은 사람인지라 예. 체력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고가 만약에 이제 판후이 이단하고 둔 게 그 기력의 전부라면 5대0 승부가 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직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통에 의하면 네. 실제로 최근에 영국 여행을 갔다 온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초일류 기사들이 왜 갑자기 영국 여행 갔다 왔을까? 네, 알파고랑 도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알파고가 이미 기보로 보여준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바둑 입장에서는 4대1로 만약 이세돌 구단이 승리한다면 사람이 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판도 지면 안 돼요. 그 정도 프라이드가. 네. 프라이드이기도 하고 한 판 지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프로기사한테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웬만한 기사는 5판 둬서 한 판 이기기 어렵거든요. 이세돌 네. 구단의 현재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네. 네. 그런 이세돌 예. 구단을 2번 이기셨군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실수였습니다.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후회를 하고 있는데. 겸손하네요. 아니요. 그 이세돌 구단한테 한 번 이긴 건 이제 예선전에서 이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단들만 나가는 대회인 그러니까 입신 최강전이 있어요. 맥신 커피배라고. 근데 거기 8강에서 딱 이세돌 구단하고 붙었는데 방심을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이긴 거잖아요. 진짜 거기서 한 번 딱 이겨야지 되는데 제 실수죠 사실. 우리 뭐 월드컵이니 뭐니 할 때도 저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차라리 그냥 힘 빠져 져버리고 나중에 이기고 만나서 뭐. 바둑에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무슨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편하게 그냥 예, 사실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고요. 재밌게 손모가지 정도. 그런 관점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미 국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덧붙이기가 좀 그렇고요. 저는 또 바둑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실력의 편차를 보여주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좀 전에 뭐 감췄다고 했는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세돌 구단 뭐 인터뷰도 보고 또 그다음에 지난 10월에 있었던 대국 이후에 그 판을 또 읽어보셨던 분에 의하면 아직은 실력이 좀 미흡하다라고 해 있어서 네. 저도 아마 이번에는 이세돌 구단이 다 이기지 않을까. 다 이긴다. 한 번 정도는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문제도 있기도 하고 사람은 어쨌든 좀 지친다든가 아니면 편견이 생기기도 하는데 일단 기계는 그게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혹시 실수를 하면 한 번 정도 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지난 10월 그 기력만 가지고는 분명히 질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 10월 게임 이후에도 하루에 뭐 24시간 지금 계속 게임을 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 4개월 사이에 이 딥러닝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많이 기력을 실력을 향상했을지 이걸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두었던 어떤 수가 사람이 두는 것 같은 어떤 직관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처럼 하더라라는 거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결론이 같으십니다. 이세돌 구단이 다 이기거나 실수하면 한 번 정도 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물론 이제 국수님께서는 한 번 정도 무조건 지는 거라는 식의 느낌까지 갖고 계시긴 하지만요. 자, 이제 되게 비슷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느 쪽에서는 기계 쪽이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라는 뭐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럼 아까 저기 파토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게 조현 국수께서 이 바둑 토토 이런 걸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얘기도 하셨고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좀 연구를 했죠. 반대 론자였었고 이제 그러니까요. 앞장서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저도 뭐 축구 토토나 야구 토토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예전에 농구 토토가 가져온 폐해도 알고 네, 이제 바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의식에 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여러 얘기가 있지만 바둑을 누군가가 조작을 하면 그거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참 이제 바둑은 다른 경기와 또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프로세스를 두뇌 속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상대를 이기는 건 어렵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살짝 두 집 반 정도 지는 거는 진짜 쉽거든요. 손바닥 뒤집기 제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뭐 잘못 뒀네, 막 이런 정도라도 몰라요. 역시 고스트 바둑왕에도 그런 게 나오죠. 고스트 바둑왕. 네. 토토나 이런 사설 도박 같은 게 좀 도입되기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 내기를 한다고 어쩌고 하다가 자칫 저런 사행심을 조장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기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돈은 걸어야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1,000원씩만 걸자는 거지. 우리끼리. 여러분 저 따라하지 마시고요. 걸어도 절대 1,000원 이상 거시면 안 됩니다. 1,000원씩 거는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반대로 걸어보겠어요. 진짜요? 알파고가 이기는데 1,000원 걸겠습니다. 오전 3선승제라고 했을 때 알파고가 이기는데 1,000원. 왜냐하면 3대2? 3대 아니 뭐 그건 잘 모르고 어쨌든 알파고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5판 3선승제니까 뭐 3대2라고 보는 거죠. 원래 떨리면 저렇게 그래야 돼요. 걸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배당률 10,000배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여기는 제가 왜 이렇게 거냐면 알파고가 이길 것 같아서가 아니고 알파고가 이기더라도 저는 1,000원을 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지더라도. 이게 저 스티븐 호킹식의 저 내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파토토 운영자시니까 배당률이 걸려야 되거든요. 이거 한쪽에 걸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좀 재밌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알파고가 이긴다에 1,000원을 걸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세돌 구단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이상한 짓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 바둑을 모르니까 뭐라고 네네. 써 있는데 그냥 그게 다 이제 그냥 이상한 짓이라고 추가되셨어요. 그냥 얼룩이죠. 근데 네. 그런데 그 굉장히 그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결국엔 이기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세돌 구단이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사실 프로라고 해도 이렇게 네.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기계와 싸우는 그렇죠. 진짜 존 코너 같은 기회가 없는데 이런 기회를 맞아서 뭔가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다가 한두 판 정도 질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느끼기에 어떤 뜻이냐면 이세돌 구단이 이제 알파고를 도로 시험을 해서 굉장히 실험적인 수를 줄 수가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둑판에는 이제 9개의 점이 있어요. 네. 9개의 점이 이제 4개의 귀퉁이와, 4개의 변과, 하나의 중앙이 그냥 있는데. 가운데에 딱 놓는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귀 쪽에서 둬서 이제 귀에서 변 중앙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이제 보통 바둑이 두어지는 수순인데 네. 귀에서 변 쪽으로 걸쳐지듯이 두는 그런 수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 3대0 정도로 이미 이겨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둬볼 것 같거든요. 저는 한 3대2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하지만 알파고가 진다. 네. 이세돌이 이긴다. 왜냐하면 이세돌 구단이 이겨놓고 그런 짓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겨놓고. 이미 네. 3연승을 해놓고. 네. 그게 네. 상식적이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을 본인도 실험하면서 재밌어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런 하나의 엉뚱한 가능성이네요. 일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K 박사님은요? 저는 사실 그 오전 3선승이라 그래서 3연승으로 끝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5번 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방금 이용 기자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네. 설득력이 있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근데 그렇게 엉뚱하게 하고도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실력 차이가 난다. 네, 그냥 네. 5연승. 5연승. 네. 최 팀장은? 저도 5연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한 번은 알파고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세돌이 이기는 것은 이세돌이 이기는 건데 네. 알파고가 이기면 뭔가 인류가 한 걸음 나갔다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전 그런 진보를 항상 약간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다음에 나갈 것 같아요. 사실 이세돌이 컴퓨터한테 이기는 마지막 인간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알파고가 이기면 훨씬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방송에 지금 다 녹음이 돼 있으니까, 우리 편도 막도 못하고, 4,000원씩. 4,000원에. 여기 지금 올려놓은 셈 치고요. 네. 다음번에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근데 마지막에 최 팀장이 얘기한 게 저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터미네이터 이런 영향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게 등장하면 뭐 우리와 결국은 대적하고 싸우고 뭐 어쩌고 한쪽을 멸망시키고 뭐 인간 더 이상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아주 기계적으로 잘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마빈 민스키 박사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의 초기의 인물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자식이라든가 마음의 이제 후손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네. 인간을 모방해서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계가 우리를 뭘 가지고 이기든 그건 인간의 성취예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를 다 죽이려고 든다면 그때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물론 거기에도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중첩돼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가져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도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이 대국 자체를 좀 축제 같은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박수 치려면 제대로 치세요. 약간 애매해서요. 그 국수와 컴퓨터 과학자들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맥락도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바둑이 그래도 동양의 게임이잖아요. 아직 네. 서양에서는 동양을 이긴 기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네. 만약에 이번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면 어떤 서양의 과학자들이 도구를 써서 이제 네. 동양을 이긴 케이스가 된다고. 도구를 써서. 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찾아보면 정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대국이고요. 이제 곧 이제 6일 후에 3월 9일 날 첫 번째 그렇습니다. 판이 시작되고 중계가 된다고요? 네, 생중계되죠. 네. 이제 뭐 구글에서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바둑 TV, 뭐 KBS 이렇게 네. 뭐 TV 틀어보시면 이제 아마 생중계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 판의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각자 두 각자 시간을 두 시간. 뒀는데 각자 두 이제 시간. 플러스?
맥시멈 최대한 5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네. 오후 1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늦게 끝나면 한 6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 회사에서 일 안 하고 그거 보고 있는 분들 많겠는데요, 숨어서? 진짜 그렇겠는데? 생각해보면 그 컴퓨터 공학자들에게도 그 바둑이 굉장히 어떤 높은 성취 단계로 네.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돼요. 그 구글에서 예. 만든 언어가 고거든요. 구글에서 그 자기들이 쓰려고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네. 고예요. 아. 그러니까 그 구글에서 늘 꿈꿔오던 어떤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하. 아. 구글의 야심도 참 대단하죠. 느끼게 되죠. 네.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 바둑을 영어로 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은 네네. 이제 그 일본에서는 바둑을 이제 위기라고 해서 이고라고 하는데 네. 최초에 이제 서양의 바둑을 보급하신 분이 일본 기사라서 바둑을 그때 이고라고는 안 하고 고라고 했죠. 네네. 물론 지금은 이제 BADUK에서 바둑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먼저 일본이 이제 보급한 공로를 내세워서 전부 다 이제 고라는 단어를 쓰죠. 알파고. 네, 알파고 예. 그래서 고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처음에는 이 이름이 뭐 이러냐. 바둑 달리기 컴퓨터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서양에서 러닝머신. 네네 러닝머신. 잘 받아들여진 게 이제 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네. 근데 바둑은 이제 끝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요. 고고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바둑의 개념이 고라는 이제 그 영어로다가 잘 받아들여진 거죠. 예, 그러면 이 정도로 일단은 알파고와 이세돌, 그렇죠.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예상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또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리를 저희가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누가 맞았는지 그 돈을 쓸어가는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그 많은 의미들 한번 찾아가 보시면서 대국들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정말 좋은 얘기들과 인사이트, 디테일까지 많이 전해주신 두 분 초전문가님들께 네, 조혜연 국수님과 조성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서 시즌2로 방송을 해드렸고, 또 저희 이용 기자도 합류를 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활약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 네. 정말 상상의 동물들과 함께. 상상의 존재라고만 합시다. 동물은 좀. 예. 네, 그리고 정말 이세돌 알파고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몇 번 없을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죠? 네. 네. 이렇게 저희는 앞으로 시즌2 보다 전보다 더 알차고 또 자주 찾아뵙고 그러면서 여러분 과학을 향하는 뭐 길이라고 말하기 좀 웃기지만 과학을 향한 방향성 많은 우리가 잡고 천천히라도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평소의 엔딩곡이 아니라 저희가 과학자들과 함께 취입한 엔트로피 사랑을 들려드릴 거고요. 노래 참 좋습니다. 입에 착착 붙고 귀에도 아주 감기고요. 네, 저희 바이닐 그리고 앞으로 멜론에도 등재가 곧 될 예정이니까 구입하셔서 차에서도 들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하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보람이 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시즌2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 특히나 좀